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성장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자산을 축적하기까지 읽어온 그 모든 걸 순간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돈깡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돈이 깡패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영화 이제 주식 영화 중에 작전 봤죠. 네, 거기서 이제 박희순 씨가 하시는 말이 마지막 장면에 네. 돈이 깡패다 삐삐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되게 재밌다 저 말이 그래서 재밌어서 만들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뭐 이게 칭찬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닮으셨어요, 박희수님이.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지금 아마 제 얼굴 가리고 뜨고 있을 텐데.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짜장 먹고 네, 하잖아요.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김작가 TV에 오랜만에 이제 또 조회에서 치트키 같은 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슈퍼개미 분들 많이 나오셨었는데 또 이제 새로 슈퍼개미가 되고 계시는 동광님 소개 제가 가볍게 해드리면 전업 투자자 경력 현재 12년 차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실전 투자자의 수익금 1위 한번 대회하셨죠? 그쵸. 이제 뭐 운이 좋게 2017년에 한 번 했었고요. 2017년. 또 했나요? 아니요, 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살 때 이제 원래 음식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 돈 500만 원으로 주식을 했는데 네. 그게 30만 원이 됐고 그 돈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 30억, 그다음에 2021년에 순자산 45억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건 일단 팩트인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45억 왔다 갔다. 정확한 수치라고 표현하기는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아무리 자산이 좀 움직이니까. 네네. 여기서 좀 알고 싶은 거는 네. 2020년에 30억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올해 45억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15억 정도가 네.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올해 장세가 사실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연말부터 올해 맞아요, 1월, 2월에 사실 자산이 확 늘어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일부 수혜를 봤던 그 정도? 사실 뭐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기회를 조금 놓쳤다. 기회를 놓쳤는데 아닙니다. 15억. 뭐 대단한.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싶은 거는 500만 원으로 주식으로 30만 원이 됐던 거잖아요. 네. 주식 계좌가 한마디로 네네. 잘 못해서 그거야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못했을 테니까 그렇게 네네네.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30만 원이 어떻게 30억이면 몇 배야 도대체? 여기서 뭐 실력이 늘어난 계기점은 뭐예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실수하지 않는 네. 이제 방법을 계속 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던 시기였고 네.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성과 있는 모습 이제 계좌를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많이 줄여나가려는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산이 빠르게 증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네. 그 매매일지를 계속 복귀하고 내가 투자를 왜 잘못 판단했는가. 제 거래 내역을 이제 마켓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시장 밖에서 다시 바라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이제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 이제 잃지 않는 규모의 이제 계속 패턴을 가지게 되고 네. 어느 정도 잃지 않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되지 않았나. 다만 이런 네. 방식이 그렇게. 그럼 매매일지를 기록해서 내가 약간 제 3자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년 경력 동안 네. 이 동강님이 지금을 만들어준 성공 투자, 실패 투자 한 가지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네. 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과 수치를 확인하시고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성공 투자랑 실패 투자 한 개씩만. 성공 투자라고 하면 네.
제가 한 2016년, 17년도에 했던 좀 전기차 전기차. 관련 이제 소재주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재 업종에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팽창할 거고 네. 그 안에서 배터리 사업이 유의미한 확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소재주 안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계속 그렇게 평가하다가 괜찮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네. 그래서 조금 16년, 17년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차 소재주, 배터리 소재주들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았나 이 배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빠르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빠른 거죠. 네, 굉장히 빨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시장에서도 가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고 네. 성공적인 투자를 그때 빠르게 맛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투자에 성공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네. 이제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고 네. 투자한 거는 그런 경험이 생긴 뒤로 굉장히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2016, 17이면 네. 사실 지금은 전기차가 네. 뭐 대세고 네. 테슬라랑 뭐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2016, 17만 해도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정도까지는. 좀 남들보다 몇 년이나 지금 빠른 건데?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호기로웠던 뉴스가 유럽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네. 거의 2035년, 2040년부터 완전히 규제한다라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많은 활력이 생기고 네. 실제로 많은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걸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추하기 어려운 그건 아니었다. 네. 시장이 팽창하는 건 수치적으로 굉장히 보였기 때문에 네. 다만 리스크는 조금 많이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엄청난 자산의 확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을 하진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 이제 투자해서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익을 한 1년 정도에 네. 이제 내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맞구나. 시대의 흐름과 같이 동반해야만 굉장히 어떻게 큰 퍼포먼스가 나오고 네. 나도 굉장히 확신 있게 네. 투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저의 투자 스타일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동깡님 말씀 듣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동깡님 영상들을 보니까 이분이 약간 가치 투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영상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동깡님 처음 봤던 그 바코드님 영상에서는 트레이더였거든요. 네네. 이게 조금 양극단에 있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을 느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착각한 건지.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 양극점을 느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전 투자자대에서도 입상했을 정도로 저는 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여전히. 근데 다만 이제 결국 볼륨의 차이,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트레이딩은 저한테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트레이딩에서는 큰 돈을 준 굴리긴 힘들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조금 저한테 물론 훨씬 더 상위 트레이더들은 네네. 그만큼의 자산을 트레이딩으로서 운용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억, 50억 정도의 자산을 온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제 그릇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자산을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도 적은 규모로 지속하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 안에서는 가치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차트만으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호가창의 뭔가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만으로 트레이딩을 규모 있게 잘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네. 많이 없거든요. 네. 대부분은 그 안에 프로세스를 간략화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조차도 그 프로세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군요. 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실제로 그 가치 평가를 굉장히 빨리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트레이딩에 접목할 수 있는 거고
순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자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뛰어난 트레이더 안에는 가치 투자도 약간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네. 반대적인 뛰어난 가치 투자자 안에는 그 안에도 트레이딩의 역량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아, 같아요. 그건 달라. 네. 트레이딩 네. 트레이더들은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가치 투자를 정말 볼륨 있게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의 성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뛰어난 가치 투자자들도 있고 네. 뛰어난 트레이더라고 네. 불려지는 사람도 있듯이 성향의 차이다. 자, 그러면 동광님의 이제 성공 투자 들었으면 이제 실패 투자. 원래 남의 불행이 옆에서 볼 때 그쵸. 가끔 또 행복하거든요. 자, 뭘로 뭐 돈 좀 제일 많이 잃으셨습니까?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 네. 많이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넘치는 그릇의 포지션을 제가 담았을 때 네.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지션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 그래서 제가 한 70억까지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사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크기를 제 그릇에 담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감정이. 네, 감정이 너무 많이 기복이 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고 네. 이제 그 얼마 해는 정도 잃었는데 그때? 그때 아마 한 10억 정도? 셀트리온 하나로. 네. 10억 정도? 그러니까 제 자산이 그때 당시에도 뭐 30억 내지 조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10억 정도 잃은 게 굉장히 데미지가 컸었죠. 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벌었던 수익을 이제 손실 난 것도 포함해서 10억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벌었던 돈을 이제 10억을 다 날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을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내 그릇을 키워서 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천천히 조금 가자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동강님의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얘기 들었으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현재 주식 시장 좀 점검 및 네. 향후 좀 하반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반 트레이더, 반 가치 투자자인 동강님에게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네. 뭐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수준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저희 채널에서도 그걸 잘 이야기하기 어려워해서 저희 팀원들도 그런 거 얘기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지금 당장 시장이 어떤지 네. 동광님 의견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걸 잘 얘기 못해요. 성향상 틀릴까라기보다는 네. 틀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측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 들어와야지 모든 투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시장을 무조건 내릴 거다. 그래서 난 뭐 곧버스를 네. 얼만큼 살 거다. 이런 식의 발상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물론 시장이 우상향할 거다라는 뭐 자신만의 어느 정도 확신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걸 온전히 내 투자에 객관성 없이 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가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갈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의미랑 좀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요 며칠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제 뭐 시장이 떨어질 때는 셀 수 없는 악재들이 아침 뉴스로에 쏟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모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락했으면 그래서 하락했구나. 그 정도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네. 또다시 무언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그 상승을 온전히 내가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각자 이유를 분석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뭐 이유라든가 신호라든가 네. 하락할 수 있는 이유라는 신호를 미리 좀 알고 있고 대비하면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씩 있다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조금 시선마다 다른데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가느냐 혹은 개별 주식 내가 가진 뭐 특정 포트폴리오를 그 기준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시장 전체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네. 코스피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유동성의 현황이라던가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유동성을 이제 마구잡이로 뿌리는 시기인가 혹은 회수하는 시기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논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개별 기업 이제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이제 구성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내 기업 내가 산 주식들의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시대의 흐름과 맞는 산업인가? 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김 작가님도 네. 이제 컨텐츠 업을 하시니까 그쵸, 그쵸. 객관적으로 네. 본인의 채널을 평가하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네. 내가 가진 타 유튜버들보다 네.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스트요. 그래서 동강님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발상을 기업한테 대입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과연 다른 경쟁사 대비 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네. 독점력은 있는가, 네. 이익률은 높은가.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내 주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대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네. 작용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결국 산업이 성장하면 그 안에 내 기업이 속해 있다면 네.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많은 노동력으로 모아둔 자산인데 그쵸. 투자를 할 때는 마치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누가 좋다니까, 걔 투자 잘한다니까 네. 사도 된대. 그래서 이제 뭐 순식간에 뭐 1억, 2억을 평생 동안 모아둔 이 자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시는 경우도 그 돈을 많고. 버는데 3년이 걸리는데 그쵸. 그 돈을 투자하는 데는 몇 분이 네. 단순히 이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 좀 포트폴리오는 네. 어떻게 좀 정비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하반기 시장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성장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률이라던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제가 자동차 주식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동차 주식도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맞아. 현대차 좀 물리셨다는 영상을 썸네일 본 것 같은데. 네, 현대차도 사실 연초에 많이 수익을 조금 해놓고 네. 전량 실현을 하지 않았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조금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조금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아마 폴더블 폰 관련 주식에 조금 더 시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이제 플립이라던가 갤럭시 폴드라던가 네. 이런 핸드폰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이 돼갈수록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작했지만 애플이 거기에 불을 지피는 그래서 애플이 뒤따라와서 폴더블 폰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폴더블 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네.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이제 네. 스마트폰이 계속 지금 나와도 네. 비슷한 형태, 카메라가 뭐 한두 개 더 붙는 형태에서 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고민을 해서 네. 그런 형태의 변환을 줘서 이제 소비자들을 이끌어내는 프리미엄 폰 시장을 점유하고 싶어하는 애플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폴더블 폰을 완성시켜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웰메이드 전략이라던가 그런 애플은 뭐든지 잘해라는 그쵸. 이미지 하나만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보다 가져가듯이 네. 그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가 도전하고 있는데 플립이랑 폴드라는 이제 핸드폰을 계속 시장에 던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앞으로의 네. 방향성에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는 사실 이런 건 사실 시장에 많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고 시장은 변화하고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얼마나 더 캐치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고민해 보느냐가 아마 조금 우리 시대에 맞는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실생활에서든 혹은 이제 네. 뭐 우리의 트렌드의 변화라던가 그런 거에 많이 예민해질수록 투자 기회를 많이 더 캐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지갑이 어디에 지금 더 많이 열리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항상 투자에서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어머니 분들이 냉장고가 이뻐서 LG전자에 투자한다거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거나 김치냉장고가 LG께 좋아서 LG전자에 살래.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직하게 또 장기 투자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시고 이제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 앞서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외면하고 되게 쉬워 보이는 이제 뭐 급등주라던가 테마주라던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극단적인 수익률을 원하니까 항상 조금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무시하고 뭔가 좀 약간 네, 손에 잡히지 않는 네. 비법들을 좀 네. 가져오려고 하는. 저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랑 투자를 하시는 거랑 굉장히 네. 다른 거다라고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사실 기술직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투자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주식시장 안에서의 기술자들 정도라고 네.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트레이더이신 분이 기술직이라고 하시고 또 투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시선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물론 그 안에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많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대중분들이 투자하는 영역과는 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직업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트레이딩을 네. 배운다라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네. 하면 알바 끝나고 가서 한두 시간 배워서 내 직업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갖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죠. 네, 시간을 쏟아서 결과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왜 주식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나. 그래서 물론 이 마우스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편해 보이고 시간도 많아 보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갖더라도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까 이제 폴더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휴대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 상단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또 이 삼성전자 사실 휴대폰 말고 또 반도체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에 좀 투자할 때는 좀 우리가 뭘 보고 좀 결정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강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조금 열세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분야가 사실 굉장히 아래 단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비메모리 부분에 투자가 많이 국내에나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투자가 집행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돌다가 얼마 전에 또 마침 투자한다는 그렇죠. 240조인가. 네, 240 정도 가까운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래 비메모리를 이제 갖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의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혹 반도체라고 해도 네. 핸드폰은 지금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폴더블이라는 형식으로. 그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변화도 있을 테고 또 그에 맞는 이제 새로운 산업재가 나타날 것이고 소재가 등장할 것이고 그 안엔 또 그러면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사실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 밑단에 밸류 하단 이제 뭐 공급 체인에 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또. 수익률이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바뀌는 완성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듯이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재탄생될 때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완성품을 파는 곳보다는 그 아래 소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성향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아웃풋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전하다. 네. 내 기대 수익을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형주는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할 때 네. 근데 기존의 대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일반 분들이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훨씬 더 직업적인 영역이 아니라 재테크의 영역,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려고 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됐고 이제 시가총액 또 엄청 높아진 이제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지금 적당하다고 보세요, 동광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뭐 애널리스트 네. 분들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하진 않지만 네. 아마 시장의 많은 기대감과 네. 어떤 유동성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합니다. 네. 물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MAU라던가 다양한 폭발적인 트래픽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은행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규제 산업이고 산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역을 벗어나야만 지금의 올바른 밸류에이션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고평가되고 있지 않나. 근데 아마 카카오의 많은 비즈니스 전략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네. 많은 사업부들을 쪼개서 상장. 네, 시장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네. 그런 전략으로 몸집을 계속 키워왔는데 네. 그 카카오뱅크도 아마 그런 영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각자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존 은행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기준에 수렴하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카카오라는 프리미엄을 추워주더라도 네. 지금 형태의 밸류에이션은 좀 과도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요 중간 단계의 신용도를 가지고 네. 있는 분들을 위한 대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측 의견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럼 네. 만약에 동광님은 카카오뱅크가 뭐 이건 만장이니까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 이 정도면 적정 가치라 생각을 하세요. 아마 그게 그 정도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이라기보다 네. 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 은행들이 저라면 사실 은행업을 투자하진 않거든요. 성장 산업으로 보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들이 있고 결국 규제의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만 은행업들은 한 번 더 이제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풀어줘야만 네. 이제 투자의 메리트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라든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은행업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상한을 막아두는 느낌이라서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형태도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사실 얼마로 떨어지던 저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은. 동강님 자체가 은행 섹터는 잘 안 보시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있지만,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정도의 이제 안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은행업을 잘 안 건드리게 되는. 그렇다면 반대로 네. 동강님 좀 하반기 아니면 뭐 이제 곧 벌써 또 2022년도 될 것 같은데 유망한 섹터 좀 어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폴더블 폰을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망하다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선업도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들이 많고 이익이 굉장히 안 좋지만 과거 현대상선이라고 불렸던 HMM이라는 주식이 올해 한번 휩쓸었잖아요. 휩쓸었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돈을 막 벌어다 준 기업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돌아다니면서 무동량이 증가하고 이제 운반선들이 없으니까 선박 단가를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선박들이 지금 많이 수주가 들어올 것이고 이 사이클이 저는 조금 길지언정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산업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진 이유도 기존에 LG화학은 배터리로 굉장히 돈을 못 버는 회사잖아요. 많은 이익들이 화학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고평가 받는 건 LG화학이 세계 2등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등이다라는 이야기가 붙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제 고평가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도 만약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되고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글로벌 1위의 조선사가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어느 정도 벌더라도 많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정 자산은 조선업에도 이렇게 많이 담아두려고 하고요. 다만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 텀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조선주를 샀다 그래서 막 따라 사시거나 혹은 폴더블 폰의 주식을 샀다고 이렇게 따라 사시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내일 따라 사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 이제 텀으로 각자마다 보는 시계열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다 제가 이런 고민하는 걸 많은 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누가 좋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묻고 싶은 게 긴 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오를 것이다 생각하신다라는 건데 긴 텀이면 그 이제 뭐 제일 끝에가 있다면 좀 한 중텀쯤에 좀 더 기다렸다가 왜냐면 이 돈이라는 게 결국 들어가 있으면 기회 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미 지금 단기 빨리 안 오르고 어쨌든 길게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 이 돈이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까 생각하시는 건데 트레이딩까지 잘 하시는 분이 그 기회 비용을 잃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에서는 저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제가 분석하고 제가 밸류에이션 하는 이 기업들에 한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업들 정상화되는 시점 혹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점. 근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식 격언 중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런 투자를 하려고 이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의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많은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산업도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한 시기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기다리자. 시장에 반영해 줄 때까지 대중들이 동의해 줄 때까지
그런 시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투자에서. 저는 동강님이 첫 영상을 이제 박호준이 영상을 보면서 트레이더로 이제 아주 가긴 했었는데 거의 제 옆에 지금 완전한 가진 투자자 아니 분이 앉아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금융주 쪽은 이제 투자를 원래 좀 안 하신 은행 섹터를 투자 안 네네. 하시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은행 쪽 말고 좀 있을까요 혹시 하반기나 내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은행업 말고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이 좀 3,300 얼마까지 갔다가 급하게 3,050까지 쭉 빠졌다가 이제 네. 살짝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상승을 위한 반등인지 네. 아니 이만큼 빠졌으니까 요만큼 살짝 올려줬다가 다시 내리려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네. 요럴 때 현금 비중 네. 저는 사실 제 주식 계좌에 있는 거에 예수금이 없이 올인된 상태라서 빠질 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거였는데 요럴 때 현금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이 현금 비중을 조절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겠다라는 거랑 일치하거든요.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10번 중에 2번 성공하면 많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예측하는 행위에 있어서 네. 특히나 제 나이 또래 2030 이제 남자분들은 네. 굉장히 그걸 예측하고 싶어 하셔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라는 이제 주식에 그거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방은 지금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코스피 2000 깨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단결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마켓 타이밍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쵸. 시장 분위기라던가. 근데 그럼에도 장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적용하거든요. 물론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칼 같지만 이 장기 포트폴리오의 분위기를 왜냐면 트레이딩은 뭔가 요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의 텀을 보고 들어간다면 여기는 조금 더 긴 텀으로 봐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현금 비중 시장이 잠깐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 비중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네. 하는 행위에 반복했을 때 그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시장은 떨어졌는데 내 주식은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팔고 나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 올라버리네. 네. 그럼 난 또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건가? 그 포트폴리오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뭐 20%, 30% 정도를 시장이 만약 어느 정도 고평가되었다라고 하면 그 정도를 줄여버리고 네. 또다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네. 그 30% 금액으로 또다시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는 장기 포트폴리오는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아 내가 뭐 했나 시간 날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구간에서 이제 30%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주고 네. 그 안에서 근데 이걸 100을 실현하고 100을 내가 채우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도 날리고 그 시간 나중에 봤을 때 돈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타이밍에 대한 그걸 조금 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꽤 정확한 매도 타이밍 중에 하나가 많은 대중분들이 내 주식을 이야기할 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만약 사람들이 많이 입에 거론되는 주식이 돼버렸어 라고 하면 꽤 정확한 그쵸. 확률로 올해도 뭐 삼성전자가 뭐 입에 이제 많이 거론될 때 네. 내려왔고 카카오도 사실 많이 네. 거론될 때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다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쵸. 관심 갖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조금 이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올해 초에도 현대차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익 실현을 했는데 애플과의 뭔가 협업 이슈가 있을 때 에픽하.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 많이 주가에 작용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익 실현을 했는데 항상 그럴 때 이익 실현을 하면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만의 굉장히 정확한 기준대로 네. 행동했고 그 이후에 상승하더라도
저는 제 원칙을 지켰으니까 나중에는 또 더 잘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한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고 표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그 모두가 동의할 때 떠난다 나는. 네, 네, 네. 그거랑 약간 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진행을 잘해주시네요. 제가 진행이라도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지금 정확하게 현금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 현재 시점에서 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는 주식에 있고 네. 20%는 예수금에 있는. 네.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도 네. 사실 연초에 분위기가 많이 좋았다가 네. 지금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도 거기서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피하려면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피했을 텐데 네. 저는 또 10년 뒤에 제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지속해 나가면 오히려 10년 뒤에는 안 좋은 이제 거래를 할 것 같다. 이 장기 포트폴리오 운영함에 있어서. 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순간들이 몇몇 있었는데 네. 오히려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절반 이상을 오히려 이익을 실현했어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항상 그런 부분에서 결국 시장은 또 오를 수 있지 않는가? 단기적으로 어떤 테이퍼링 이슈라던가 중국 규제라던가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저앉을 수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단기적인 하락보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잃게 되는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고 네. 항상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살 때 굉장히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판 가격보다 더 오를 것 같으면 더 비싸도 사거든요. 왜냐면 난 이 주식을 평생 들고 있을 오래 게 안 아니-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주식은 내가 못해도 4, 5년은 쥐고 있으려고 산 건데 요 몇 번 사이클을 잠깐 잘 타자고 네. 지금 놔버리면 네. 좀 후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동해야겠다. 네. 그래서 최대 20-30%만 실현하고 음. 많은 포트폴리오를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겠다. 다시 살 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생각보다 그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하려고 자, 그럼 하반기 주식 시장에 좀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떤 전략과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요즘 되게 힘든 시장 같아요,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어려운 시장이라고도 사실 지루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주식하는 12년 중에 네. 가장 격정적인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작년 같은 차트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역사적으로. 근데 굉장히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는 이 박스피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 한 2300, 2700에서 한 뭐 1900포인트에서 갇혀서 네. 왔다 갔다만 하면서 거의 10년을 지냈는데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도 재미없어 하셨고 그쵸. 근데 이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격정적인 네. 시기였고 그 사이에 주린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경험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 인생에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걸 잘 헤쳐나가야겠지만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이 왜 떨어지고 왜 상승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뭐 테이퍼링 한 다음에 그럼 주식 막 더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요. 정작 미국은 계속 최고점이고. 네, 미국은 근데 왜 그렇게 올라? 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경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면 딱딱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생명체처럼 예측할 수 없게 움직여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많이 캐치하려고 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환경은 뭐 대외적인 이슈들이겠죠. 네. 뭐 미국 상황의 이슈, 중국 시장의 뭐 네. 어떤 방향성, 규제, 뭐 유럽의 환경 이슈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 이슈들은 가격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전체에 많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가격도 그런 테이퍼링 이슈도 많이 네. 가격적으로 조정을 일으키면서 반영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루한 시장이 되겠지만 한국 이제 산업에 네.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 봐서는 저는 조금 뭐 미국처럼 막 몇 배 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 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과거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가총액으로 움직였다면 그 부분들이 계속 상쇄돼 가고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산업의 변화, 어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탄생하는 이 비즈니스들이 무엇인지 한 번만이라도 좀 고민해보면 네. 앞으로의 투자 인상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 경험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한다. 이게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 동강님께서 아까 전에 또 그 폴더블이라든가 이제 네. 조선을 좀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요즘 좀 뭔가 주목하고 있는 네. 세상의 변화 같은 것들 뭐 있으세요? 한 가지 정도? 사실 그걸 가장 빨리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미국 자본이 어디에 급하게 투자되어 가고 있는가의 방향성을 보면 빠르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신재생? 그것도 하나죠. 신재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파트잖아요. 그러면 뭐 신재생도 있고 전기차도 등장하고 그쵸.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이 환경 이슈라는 걸 등장시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진정 환경을 생각해서 그게 이거-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경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 이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딜까? 중국이겠죠.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니까. 그럼 서구 국가들이 그런 전략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중국을 왜 그렇게 누르려고 하는가? 네. 그랬을 때 환경 이슈가 얼마만큼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기업들이 ESG라는 지금 모든 이제 큰 기업들이 ESG에 투자하고 있고 ESG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탄생하는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거기 전기차도 있고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배출권의 거래 이제 그런 것도 기업들끼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탄생하면서 이게 무엇을 향해 가는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긴 조금 더 딥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뭐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투자에 뭔가 뜻이 있고 돈 벌려면 알아야죠. 네, 깊이 뭔가 네.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네. 조금 더 이 경제와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네.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더라.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런 관계를 이해감으로써 네. 성장해 나간다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시대의 변화를 만드는 건 또 네.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테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불편했던 게 이제 간편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시대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 뭐 이제 플랫폼도 등장하고 뭐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도 등장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이 네. 미국에서 많이 탄생되잖아요. 시초가. 그래서 미국 자본이 현재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미국 자본이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미국 자본이 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가상현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애플이라는 기업과 많은 기업들이 그런 애플 글라스에 집착하고 그걸 무언가 계속 앞으로의 일에서 네. 끌어가려고 하는지 헬스케어 시장은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 뭐 2차 전지 시장은 왜 그렇게 투자되어야 하는지 2차 전지가 앞으로 뭐 전기차의 수요도 있겠지만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인력이 없이 작동하게 하려면 굉장히 고효율화된 전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받는 배달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이라는 걸로 이제 워킹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고 안전한 형태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저렇게 많은 자본들을 배터리 시장에 또다시 투자하는구나.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많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재도 나타나고 완성형 배터리 지금 형태의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는 완성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화재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피 대비 이 에너지의 밀도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 자율화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완성돼 나가야 되는 것들이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다. 그럼 그런 큰 자본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라볼 때 훨씬 더 큰 맥락을 잡기 쉽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런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것인가도 점검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실 모바일 혁명을 애플이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인터넷도 그랬을 거고 미국이 세계의 흐름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지금 흐르는 돈이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미국의 자본의 흐름도 많이 체크하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투자를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도 엄청 하거든요. 많은 양의 또 보고서를 보려고도 노력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래서 내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잘 이 시대의 흐름과 맞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맞다, 잘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투자 이게 한국은 되게 어떻게 보면 투기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투기하면서 소수의 친구들은 부자가 되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런 잘못된 투자 문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 훨씬 더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저는 글로벌에서 가장 한국 시장이 투기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이제 한국 시장의 이제 접근성이겠죠.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쉽고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 로빈후드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 시장은 트레이딩하기 너무 편한 인터페이스들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런 여러한 환경들이 한국 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꿔놓지 않았나 잘못된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대중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군요. 실제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절대 다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신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허망한 이제 꿈 같은 무슨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기루 같은 거군요. 네, 신기루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너 동기부여 좀 해볼래? 이것 좀 뭐 그러면 나한테 돈 좀 내볼래? 막 이런 조금 그런 걸 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실제로 제가 그거 알려주고 이 사람 많은 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트레이딩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영역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이 주식시장 너무나 넓고 그 안에 많은 투자 스타일들이 있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슈가 대중들한테 전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거기에 더 혹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트레이딩으로 많은 돈을 번 것도 맞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면 뭔가 꿈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제가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딩하면 돈을 순식간에 계좌가 깎여나가는 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12년간 트레이딩도 지속해왔지만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정말 몇 명 안 남았어요. 그 과정에 셀 수 없는 분들이 모아둔 자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제 마치 벌거숭이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자괴감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오랜 기간 지켜봐 왔더니 트레이딩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중에도 20대 친구들, 남자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트레이딩을 굉장히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뭐 트레이딩 하려는 걸 갑자기 뭐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조언 정도는 해주겠죠. 다만 이건 너네가 우리 팀에 있으면서 잘 되는 영역은 아니다. 너넨 직업적으로 우리 팀에서 일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트레이딩을 뭔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너네가 어떤 직업을 구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뭐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래야죠. 살잖아. 근데 왜 트레이딩을 그렇게 요 몇 시간 투자해서 아침에 한두 시간 투자해서 마치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100번,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얘기는 아마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트레이딩 잘하고 좋아해, 여전히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한테 있다라고 판단됨에도 이건 정말 소수의 직업적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 시장에서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많은 분들한테 이로운 활동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아마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럼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공부를 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나 뭔가 일반인이 과연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레이딩 아닌 투자 쪽이라도. 저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기 직업처럼 생각해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재테크의 수단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은 무조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그 안에는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고 왜 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것도 훈련이 되면 저는 빨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능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 작가님도 콘텐츠업을 하시니까 그럼 난 콘텐츠업의 이해도가 높고 나는 콘텐츠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콘텐츠업에 투자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 콘텐츠업을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다. 그럼 콘텐츠의 종류에는 뭐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엔터도 있을 거고 엔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제작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유통하는 다른 플랫폼들도 있을 거고 김 작가님이 이제 종사하는 분야니까 굉장히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쉽고 빠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다 제각기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는 거죠. 그럼 내가 요즘 돈을 쓰는 데는 어디일까? 그럼 나 요즘에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많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또 가구에 내가 많이 투자하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하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럼 이건 시대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소비 행태에 바뀌고 있는 건가? 까지 생각해봐도 꽤 많은 투자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일상 안에서 가볍게 생각해 본 거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투자 기회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그 플로우를 깊게 이해해보는 경험을 했을 때 당장 몇 년 동안은 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긴 투자 인생에서
네. 훨씬 올바른 네.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고의 깊이도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결국 투자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과도 네. 이제 연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하게 되고, 그럼 내가 가진 이제 분야에서 내가 산 주식처럼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투자 기회는 굉장히 그 밑단까지 한 번이라도 투자해 보는 게, 이해하고 내가 그 기업들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해서 네. 잘 투자로 2배, 3배 수익률 나는 게 꼭 성공한 투자는 아니잖아요. 10%, 20% 상승하는 걸 한 번이라도 내가 이제 공부해서 투자까지 탁 집행했을 때 상승하는 그 쾌감을 한번 맛보면은 앞으로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네. 그 뒤로 트레이딩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같이 느껴져서 어떤 내가 많은 사고를 하게 하지 않고 네. 뭐 엄청난 공부를, 물론 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많은 양의 경험이 쌓이면 네. 직업 훈련이 되듯이 그냥 나는 꽤 능숙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그냥 그 정도. 그럼 나는 그냥 단순 반복하는 무언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사고의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제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트레이더를 할 때랑 네. 지금 어쨌든 가치 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잖아요. 네. 이게 넘어올 때 조금 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무사히 완전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도 사실 소형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대형주 위주로, 이제 대형주는 뭐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5% 내외니까 네네. 그 안에서 한 번에 정확한 타이밍을 이제 갖는. 그래서 저는 하루 20, 30%의 수익률을 막 경험하거나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5%, 뭐 진짜 큰 수익률이 날 땐 10%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네. 그런 류의 대형주를 거래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일반적인 시장에서 트레이더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소형주, 테마성을 가진 주식을 공격적으로 거래하시지만, 네.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으로서 대형주들의 그런 가치 평가를 항상 깔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깊게 깔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진 않았지만, 대형주를 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에서 내가 트레이딩하는 대형주가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해왔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넘어올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제 매크로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매크로 환경은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엉덩이 무겁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엉덩이 제일 무겁게 하는 방법이 뭘까? 뭔데? 라고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안 팔고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트레이딩 하던 사람인데 이걸 팔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포트폴리오 다 던지고 싶고 네. 이걸 왜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네. 시장이 이렇게 주저앉을 게 뻔한데 라고 계속 저를 이제 설득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과거 동안. 고민의 답이 뭔가요? 고민의 답은 사실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그 기업들,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약할수록 그 엉덩이가 무겁기 어렵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이 사실 트레이딩이랑 굉장히 상극이거든요. 트레이딩은 내가 틀렸다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인정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네. 분야에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 또 다른 포지션에서 하려니까 네. 많이 혼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진짜 엉덩이 무거우려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너무 여기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네. 확신해야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이제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오라, 이 포지션이 오라라는 네.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관리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물론 실패한 투자도 많죠.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성과가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체득한 것이 아닌가. 전업 투자 경력 12년 중에 네. 트레이딩은 이제 계속 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12년인 거고 네. 가치 투자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시죠? 제가 한 2016년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가치 투자에서도 트레이딩에서 둘 영역 다 해서 돈을 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전문 투자자, 뭐 자산운용사에 계셨던 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 계셨던 분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이제 버는 이유를 아까 전에는 매매일지랑 복귀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을 뭐랄까요? 저는 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뭐 학교 공부 잘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냥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할 때 네. 그냥 여기 앉아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제 실제 성향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에 적합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면이 있다. 네, 내향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감정이 좀 약간 좀 적은 것 같다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주변에 보면은 약간 좀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4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 존재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질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서는. 네. 투자에서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다 보니까 네.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향적인 분들도 존재하시고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제가 본 분들은 좀 그런 약간 내향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히키코모리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게임 좋아하고 근데 그럼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기술직이라고 어쨌든 앞에 앉아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향적인 분은 사실 이게 계속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굉장히 지루하고 지루하고. 난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버텨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렇죠. 내향적인 분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오히려 혼자 있고 네. 사색하고 네. 그런 시간들에서 에너지 얻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네. 잘하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이었다. 네. 이게 좀 다른 거죠. 네네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요리사는 네. 음식을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뛰어난 투자자분들은 네. 많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다. 뭐 인내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고의 유연함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그쵸, 워낙 그쵸. 뛰어난 투자자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굉장히 그런 다양한 류의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근데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만나면 다 똑같은 그런 걸 갖고 계시겠지만 투자 분야에서도 그런 기질들 인내심도 많이 네. 이제 필요하고 지금 여기서 뭐 연결되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업 투자로 2년 동안 하셨으니까 트레이딩도 하시고 가치 투자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주변에 고수분도 좀 많이 보시고 주시고 돈 버신 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주식 투자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앞에 말한 거 외에 또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기심이 많다고 할까요? 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멘토처럼 네. 이제 따랐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은 자산을 이제 버셨었고 현재 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또 이루신 분인데 네. 그분은 맨날 이제 대화하면서 대구 분이셨어요. 오. 대구에 제가 가끔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민우야 너는 투자를 앞으로도 잘 할 테니까 네. 이런 걸 많이 귀담아 들어라고 그분 트레이딩도 잘하셨고 가치 투자 쪽에서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혹시 정도로 뭐 이름을 말하면 아시는 분인가요, 모두가?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네, 않고 네. 숨은 고수분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배웠던 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하고 그런 사고의 흐름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화를 몇 시간, 저를 앉혀놓고 한 6시간 정도를 혼자서 떠드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나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제 볼펜 하나만 가지고도 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것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너무나 잘하시죠. 그래서 네. 그분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호기심이 너무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서 그걸 다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원래는 그분이 이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이제 한 1년 정도 이미 교사가 되기 전 대학생 때부터 평생 직업을 안 구해도 될 정도로 돈을 버셨지만 직업을 교사로 하시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오셔서 투자로 본업으로 하시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저랑 연락이 잘 안 돼요. 이제 왜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많이 하산해라. 제가 그분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네. 이제 뭐 저의 안녕을 빌어주셨는지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랭이가 몇 번 찢어졌거든요. 네. 너무 많은 돈을 제가 볼륨을 키우기도 하고 네. 너무 많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빨리 저 형처럼 돼야지. 저 네. 형처럼 따라가야 내가 네네. 뭐가 되는 거잖아 라는 네. 생각으로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네. 빨리 저 형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라는 네. 생각으로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많은 연락을 네. 안 해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음. 실제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저를 굉장히 아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네.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트레이딩도 잘하면서 어떤 그 투자의 안목에 있어서 네. 너무나 인상 깊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뒤로 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는 정말 내가 길게 먼 길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를 지금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 나가고 네. 나도 그 사람처럼 누구 하나 앉혀놓고 볼펜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그런 해박함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세상은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을 보면서 그냥 저런 사람들은 네. 회심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런 돈을 크게 버신 분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쪽이라면 대부분의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사실 돈을 많이 잃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잃는 분들의 공통점이라 했을 때는 호기심이 없어서 잃는다는 또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럼 그쪽은 왜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돈을 많이 잃는 네. 투자자분들은 네. 사실 뭐 통계치가 있지만 2030의 남성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2030 남성분들이 갖는 특징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라고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죠. 트레이딩은 직업의 영역이다. 근데 많은 2030 이제 어린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12년 동안 모니터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어제 저녁해서 여기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앉아서 하는 친구랑 네. 같은 주식에서 거래를 했을 때 누가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구 하나 제가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도 트레이딩에서 할 수 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직업도 5대5의 확률을 보여주는 직업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근데 우리가 뇌수술을 잘하는 의사분을 여기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사람 뇌수술 잘하더라. 나도 내일부터 뇌수술 잘하는 법 책을 읽고 내일부터 그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제 유튜브를 과거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다른 그런 트레이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저 사람 저렇게 했다는데 나도 내일 저 사람 책 보고 나도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똑같은 논리이고 같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지 않나. 비숙련자가 네. 50%의 확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10번을 시행하면 50번 성공하겠죠. 5번 성공하겠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거래 비용도 있고 그렇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세금이 한 번 거래할 때 0.25라고 하면 10번만 지속하면 내 자산이 2.5% 깎이는 건데 네. 100번을 사고 팔면 25%를 깎이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더 많이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자산은 감소되고 물론 누군가는 성공하겠죠. 소수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르냐 떨어지냐 어쨌든 5대5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하면 이게 5대5가 아니라 6대7, 7대3. 그쵸. 내가 어쨌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네. 트레이딩에서 뭐 단순히 거래를 잘하는 것도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한 위험 관리라던가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고 내 거래에서 잘못된 방향은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고 네. 그런 것들 사실 모두 무시한 채로 계속 어린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네.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이해해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쵸, 어렵죠, 초여 지금. 있고 제 나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서울에 이제 집값도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살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네. 누구보다도 저는 같은 또래로서 공감하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이 처해 있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무언가 하고 되려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감한다. 다만 그 에너지가 왜 하필 주식이어야만 하는가? 본인 인생에도 그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주식을 잘해서 제가 12년 주식했다 그러지만 20대 초반에는 저는 굉장히 누구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21살, 22살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쵸. 엄청난 거죠, 그 나이 때는. 네. 근데 제 나이에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1년에 뭐 5억 내지 10억을 트레이딩으로 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큰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TV에 나오려고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만약 근데 20대 초반에 조금 삐그덕 하더라도 그리고 30대 제 나이 때 됐을 때 뭐 본인의 비즈니스든 그렇죠. 어떤 사업적인 역량이 있어서든 각자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을 때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게 주식이어야만 하는가? 왜 어린 친구들은 반드시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주식을 이렇게 두면 모르겠는데 나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해야 주식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도 굉장히 그런 발상에서는 네. 어렵고 고단한 길인데 일을 못 한다고 월급을 안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월급을 주잖아요. 대부분 무조건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주식에서 일을 못 하면 앞서 일해서 번 돈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심지어 가정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은퇴 자금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저는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한테 질문과 이제 어떤 질문 세례를 받았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을 봐왔고 네. 그 안에서 겪는 고통도 저는 많이 공감했고 같이 아파했던 많은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쉽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조금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트레이딩에서 느꼈던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제 그걸로 도움이 되고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트레이딩 철학이라던가 그렇죠. 뭐 얘기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저를 여전히 좋아해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분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주식시장 안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구나. 네. 그럼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네. 해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메시지를 코어하게 가져가서 네. 그걸 중심적으로 내 투자 철학에 많이 녹여서 이야기하자.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어린 친구들을 포함해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제 컨텐츠도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근데 그 코어를 잡기까지가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하고 싶고 맞아요. 제목도 굉장히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을 만한 주제로 나 오늘 몇 천만 원 벌었어, 나 몇 천만 원 잃었어로 썸네일을 막 걸고 싶고 이제 막 그런 걸 매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입장에서는 뭐 조회수, 시청률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이제 막 구독자분들이 막 이제 슬슬 이제 관심도 없어 하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저만의 코어한 메시지와 네. 이제 가치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거에 공감해 주시고 저의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신념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자주 봐주시고 그렇죠. 지금 동강님 찐팬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팬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제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찐 구독자.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길에서도 이제 가끔씩 아는 분들 네. 인사하시고 하시면은 저는 여전히 그걸 잘 대처를 못해요. 그냥 쑥스러워하고 이제 또 도망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낯설죠.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동강님이 이제 트레이더로서 돈을 실제로 벌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 좀 줄이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게 그 스승님이 동강님에게 네. 안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는 것도 혹시 그런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승님이 갖고 이야기하는 게 동강님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지금 쫓아가는데 어쨌든 간격이 있을 텐데. 그쵸. 이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악영향을 이야기들이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는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저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제 네. 저를 오히려 조금 멀리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서운했죠. 저랑 저를 이제 거리를 두고 갑자기 네네. 그러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운했죠. 이제 각별하다고 느꼈던 어떻게 보면 사이인데. 네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와서는 보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이 노여움을 풀고. 혹시나 이제 대구에 계시는 이제 수문 고수님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좀 괜찮으시면 동광님이 연락 한번. 네, 저한테 아직도 제 번호 아실 거고. 네. 자,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인간의 한계는 좀 뭐라 생각하세요? 인내심이 네. 아닐까요? 인내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의 유연함.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영상에서는 뭐 인간의 본성이 그와 좀 반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쵸. 사실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야 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본능은 뭐죠? 본능은 내가 떨어질 때 팔고 싶고, 그렇죠. 이제 막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이제 다 팔고 끝내고 싶고, 막 오르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남들 다 타는데 나만 못한 거야. 소외받은 느낌. 소외받는 느낌을 참을 수 없으니까 막 매수하게 되고 그런 본성을 사람들은 갖고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거와 반대로 할 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입에 거론될 때 오히려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도
이제 연장되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가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만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자, 주식의 무서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무서움도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부분이랑 네.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내가 잘못 한번 판단할 때 내가 그 자산을 축적하기까지 일궈온 노력과 그 모든 걸 순간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알아봐도 그만한 가치가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네. 계속 유동성이 시장이 풀리고 자산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되고 내가 들고 있는 은행에서의 현금은 계속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이 현상은 계속 되겠죠? 앞으로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투자를 평생 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뭐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걸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안 해도 된다라는 거면 저는 안 하고 내가 워라밸 잘 지켜가면서 살면은 네. 충분하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살면 되지. 네. 근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쵸.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냥 제대로 해서 남들보다 하다못해 남들만큼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이미 투자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왜냐면 유튜브에도 그쵸. 많은 이제 컨텐츠가 등장하고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네. 통계를 보았을 때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나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걸 아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 작년과 올해 많은 그걸 느껴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네.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뭔가 네. 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뭔가 좀 경각심을 줄 만한 실제 주변에서 본 사례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20대 한 중반쯤에 네. 같이 투자하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누님분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네네. 제가 한 20대 중반쯤 됐는데 네. 누님분은 이제 한 10년 정도를 상고를 졸업하고 20살부터 일을 해서 이제 한 30살까지 돈을 한 2억 정도 열심히 모아서 이제 결혼 자금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걸 투자를 한 지 1년이 안 돼서 전부 다 날린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직까지도 원래 서울에서 지내고 계시다가 고향인 이제 바다 가까운 동네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 많이 느꼈죠. 투자를 그런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하진 않았지만 그게 삶에 너무 많은 악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보니까 주겠죠. 그 뒤로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싶어지고 물론 돈이 없다고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뭔가 자신감도 하락할 거고 네, 뭐 인간관계를 대외적으로.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그리고 항상 1년, 2년 뒤에 내가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 돈인지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1년, 2년 뒤에 내가 이 돈을 꺼내야 되는 금액이라면 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2년이 3년 뒤에 이게 반드시 한순간에 필요한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네. 하는 돈은 네. 저는 조금 주식 투자에서 만류하고 싶은 네. 그래서 항상 내가 1년, 2년, 3년 뒤에 이 돈이 없어도 내 인생에 뭐 큰 차질이 없겠다 정도가 아마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적정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뭐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리스크를 인생에서 부담하지 마라. 내 직업은 아니니까. 네, 직업이 아니니까 내 인생에서 직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응원하죠. 야, 생각해보니까 주식에 공격적으로 하듯이 내 인생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성공할까요? 무엇이든 하지 않을까요? 많은 20대, 30대 투자자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네. 그 옛날과 다르게 이 실패를 굉장히 좀 옛날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 것들을 네.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 시도가 굉장히 좀 뭔가 쉬운 것 같다라는. 5대5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동강님 지금 현재 올해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0년생 32살입니다. 아, 32살. 네. 20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셔서 사실 20살 때부터 우리가 성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오로지 그냥 주식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인생에 살아온 3분의 1 이상이 주식 그쵸. 투자 앞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은 사실 그 목적이 뭐 경제적 자유도 뭐 큰 게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정리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동강님에게 주식이란 그리고 돈이란 뭐라 생각하세요? 과거에 저한테 돈이라는 건 굉장히 목적이었거든요. 제 그죠.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고, 왜냐면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매일 아침 새벽 추운 날에도 이제 막 새벽에 이제 식당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걸 이제 저도 계속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죠. 제가 이제 쉽지 않죠. 네, 당장 맞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홀어머니로 이제 우리 삼남매를 계속 키우는 날 얼마나 이제 막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아 나는 뭐가 됐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오직 단 하나의 그 이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24, 5까지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누나들의 결혼 자금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지금도. 누나들하고 결혼 자금도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지금은 꽤나 뭐 한 2개, 3개 내지 생겼으니까 너무나 그걸로써 만족스럽고. 근데 당시에 이제 처음 제가 성인이 한 24, 5때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그때 돈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가 생기고, 그 전까지 저는 사실 누나들이랑 성이 되기 전까지 한 방을 썼거든요. 침대가 없이 그냥 이불을 펴놓고 잘 조그마한 방에서 바닥에. 네, 잘 반지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마치 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때 시절이 원동력이 돼서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건데 저한테 20대 중반까지의 온전한 돈은 제 인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네. 목적이면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고 따뜻한 데 잘 수 있고 뭐 이제 물론 크죠. 네,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무지막지하게 버는 않지만 이제 가족들을 잘 챙길 수 있을 만큼 버는 것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네. 근데 사실 그 단계를 조금은 지났잖아요. 이제 그만큼의 돈을 충분한 돈을 좀 벌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네. 이제 또 나아가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왠지 지금 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뭔가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꽤 오랜 시간 전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뭐 각자 이제 생각이 변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서 더 큰 야망을 가지신 분들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올라가겠죠. 걸 봤지만 저는 그런 야망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그만한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돈을 떠나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싶어 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네.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만큼은 제가 되게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나만큼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 투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없을 거다. 전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긴 뒤부터 아,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내가 투자 시장에서 네. 어쨌든 무언가 한 획을 긋는 이 문화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의 뭐 콘텐츠든 어떤 방향성이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삶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투자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은 네. 가치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돈을 떠나서 그 많은 걸 어떻게 보면 개통 철학 같은 이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제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네. 누군가는 나 한 명 더 내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쵸? 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길 원한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걸 너무나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온전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을 때 솔직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네. 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거기서 주식은 저한테 네. 어떻게 보면 매개체인 거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은 조금 더 고 밑단이겠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수단이 뭐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주식을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네. 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비추어지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마 과거의 저와 현재 저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그리고 가족의 그런 가난을 극복, 그런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 개인의 목표에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달성하고 간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사회에 네. 뭔가 메시지를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게 뭐 명예를 원한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명예라던가 좀 네.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비춰주기는 사실 원하진 않고요. 다만 누군가 제가 너무 그걸 하고 싶어 한다. 이 시장에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한다. 무엇이 맞는 건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어떤 명예가 되어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에는 사실 네. 엄청난 관심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음. 제 선에서 그게 완성되지 않을지언정 다른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다른 그런 한국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 네. 많은 걸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해줬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도 사실 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김 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아, 항상 제가 이런 데 나오면서 조금 걱정하는 건 네네. 항상 제가 아직 너무 어리고 네.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뭐 질타하고 뭐 그럴 수는 있다. 다만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조금 많은 분들이 귀여워해 주시고 그냥 그 정도로 웃어 넘겨 주시면은 네. 아, 쟤 저런 거 아직도 장난치고 있네. 뭐 아직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네. 나중에 봤을 때는 뭐 5, 6년 뒤에 또 봤는데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래도 끈기 있네.
네. 그 정도로 뭔가 평가되었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귀엽게 뭐 봐주시고요. 네, 오늘 또 사실 뭐 못다한 질문들이 있지만 아, 또 네. 동강님께서 또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못다한 질문은 또 올해 뭐 하반기에 또 기회가 네. 된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동광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